네, 장관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우리 전 국민의 공분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더 화가 난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일본이 해양 방출 결정을 내리던 바로 그날 미 국무부가 기다렸듯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일본 정부의 투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라는 발언까지 했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일본 정부가 미국과는 사전 협의나 통보를 하고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일본 정부의 로비가 통했다는 건가요? 미국 정부도 이번 일본 정부의 그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다만 이번 일본의 그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 측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미 측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변국을 철저히 무시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대응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도 그랬고요. 2013년도에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사전 양해도 협조 요청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과도 안 했죠.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판바위 같은 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정부가 취해온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관계만을 의식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보다는 협의나 협조만을 너무 강조해왔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동안 우리 대책을 보십시오. 방류를 했을 때 그런 대책은 나와요. 근데 방류가 되고 나면 정말 그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방류 전에 사전에 그것을 저지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본에 이런 경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정말 해양 방출을 강행하게 되면 우리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 전 지역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로 피해받을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만, 필리핀, 태평양의 여러 섬나라들과 연대를 하고요. 전 세계 NGO들, 단체들고 한데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 이래야지 일본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는 우리가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야기는 우리 정부의 실효적 정책이 뭐냐는 겁니다.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유엔 해양법 협약 또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의무, 또 이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한미 간의 현안 또 지역 현안들에 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의제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방한한 존 케리 기후 특사도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사실상 일본의 결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상황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IAEA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는 주변국들을 잘 설득해서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미국 입장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우리 입장과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들 또 EU,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은 또 IAEA에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국제적 그 의견을 저희가 결집을 해서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국가안보실장으로 트럼프 정부도 상대해봤고요. 이제는 외교부 장관으로 바이든 정부를 상대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고위급 회담 등 바이든 정부 측 인사들과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하셨는데 트럼프와 바이든 두 정부의 외교 스타일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바이든 정부와 우리가 호흡을 잘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바이든 신행정부는 동맹을 더 중시하고 또 다자주의 회기 이러한 기본 그 대외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간에는 정상 간의 통화 또 내달에 예정되어 있는 정상회담 외에도 지난 3월 중순에 2+2 회담 또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바이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북 정책의 가닥을 잡아나갈 거로 보십니까?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의 합리적 이 정책에 도달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들인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정책을 미국이 뭐 전격적으로 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조율을 할 텐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이 있나요? 쟁점이라기보다는 이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 또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대한 그 의견을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2 회담 결과 한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양국 간에 긴밀히 공조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5월 말에 열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쯤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까? 일자는 아직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5월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5월 중반 이후에 정상회담은 거의 확정적입니까? 그렇습니다.